첼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9경기 무패를 달성하며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번 시즌 팔머에게 의존하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팀이 되어 프리미어리그를 휩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 엔조 마레스카 감독을 선임한 이후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첼시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리그 2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약간의 운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면 리그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첼시가 이러한 상승세를 탄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대항전의 스쿼드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첼시의 과포화 상태인 스쿼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첼시의 현실적인 최우선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참가 티켓을 따내는 것입니다. 즉,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 4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스쿼드의 핵심 선수들을 리그 일정에 최우선적으로 기용해 플랜 A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주전 멤버들의 팀워크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만큼 경쟁력이 높지 않은 컨퍼런스 리그나 다른 컵 대회에서는 로테이션 자원의 출전을 통해 그들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한편 주전 선수의 이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스쿼드의 분리는 단순히 주전과 로테이션의 분리가 아니라 결국 팀워크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마레스카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레스카 전술의 핵심은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풀백 한 명을 중원으로 끌어당기면서 중원의 빈 공간에 선수를 빠르게 투입할 수 있어 수적 싸움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후방에서 빠진 풀백의 빈자리는 골키퍼가 대신 채우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최후방 라인도 수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음과 동시에 골키퍼를 전진 배치함으로 상대 공격수를 끌어당겨 빌드업을 수월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압박이 심할 경우 골키퍼는 빌드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3위 빌드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최전방에 3명과 중앙 미드필더 2명을 투입하여 전방에 5명을 배치합니다. 이 역할은 보통 엔조와 파머가 맡습니다. 최종적으로 3-2-5 형태로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중앙에 4명이 배치되어 수적 우위를 발생시키고 3자 패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대를 교란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한 명의 선수가 프리한 상태가 되는데 그 선수를 기점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다소 복잡한 빌드업 패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축구 지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작전을 잘 수행해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마레스카가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를 이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초는 공을 잡고 상대 수비수를 끌어당기며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온더볼을 통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산초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도르트문트 시절에 홀란드나 하키미처럼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로이스처럼 수비수 사이를 단독 돌파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산초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산초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산초의 주변에 침투에 능한 선수를 배치하는 선택을 했고 산초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결정력 부족으로 많은 비판을 받던 니콜라 잭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잭슨은 끊임없이 빈 공간을 찾아 필드를 누비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너뜨리는 오프더블 움직임이 강점인 선수인데 마레스카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잭슨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압박을 가하고 라인을 깨는 움직임으로 첼시의 빌드업과 공격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결정력은 훈련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잭슨뿐만 아니라 첼시 선수들이 경기 최후방까지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최후방 수비 라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며 특히 잭슨의 경우 상대 수비수를 끊임없이 뛰게 만들어 상대의 체력 소모를 유도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압박은 첼시 선수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챕터에서 언급했던 스쿼드 이원화에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대항전의 라인업을 철저히 분리한 덕분에 압박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압박 전술은 상대팀의 체력을 소진시켜 첼시가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마레스카의 선수단 장점 극대화 전략은 첼시를 경기당 득점 1위로 이끄는 데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첼시의 활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파머는 현재 리그 15라운드 기준 11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그 공격 포인트 2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파머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첼시 이선의 핵심으로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며 그 횟수는 무려 40회로 리그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계획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축구에서는 예상 밖의 순간들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누군가 직접 나서서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대부분 파머가 해냈고 첼시가 이번 시즌 리그 2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마레스카는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패턴화된 시스템에 기반을 두려 합니다.
따라서 파머뿐 아니라 첼시 스쿼드의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머가 각종 공격 지표의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그가 팀의 공격 마무리를 확실히 해내는 선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머는 리그 전반기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저번 시즌 리그 기록 22득점 11도움에 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파머가 시즌이 끝났을 때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기대됩니다. 첼시와 리버풀은 감독이 새로 부임한 시즌에 리그 상위권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즌까지 첼시는 리버풀과 달리 파머 한 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무책임한 시스템으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마레스카는 파머 원툴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팀플레이라는 새로운 전술로 첼시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팀이 바뀌었다고 바로 우승을 노리자는 말을 할 만큼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은 쉽지 않습니다. 슬롯의 리버풀이 견고하게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첼시도 머지않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